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챗GPT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다관점 다층적 사고 훈련이란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챗GPT를 한 1년 이상 오래 썼고, 그 다음에 챗GPT 그 최신 버전 그 프로가 나온 다음에 그 보고서 작성 등은 거의 매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서 쓰는 거는 뭐 질문하면 거의 30분 만에 필요한 내용을 다 채워가지고 일단 뭐 2장 써달라면 2장 써주고 5장 써달라면 5장 써주고 뭐 심지어는 10장 써달라면 10장 써줍니다. 그래서 뭐 보고서 자체 쓰는 거야 뭐 그냥 검색 막 시켜가지고 뭐 30분 정도만 하면 뭐 그럴듯한 뭐 내용 다 채워가지고 오니까 뭐 그 자체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긴 한데 제가 이제 챗GPT를 이제 자주 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잘못하면 내가 얘기하는 대로만 얘가 해주거든요. 내가 바라는 대로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틀리진 않았는데 자꾸 이제 관점을 이제 내 말에 맞춰가지고 이제 자료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게 보고서라는 건 결국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이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하는 판단을 하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좀 해줘. 그럼 네 하고 그냥 억지로라도 그게 되는 것처럼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챗GPT한테 이제 의존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실현 불가능하거나 이제 그 왜곡된 어떤 관점의 보고서를 나 혼자만 그냥 가지고 믿어버리면 괜찮은데 자칫 잘못해서 이거를 내가 정리해가지고 이제 공식 회사에 보고서를 올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꾸 이제 의존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이제 그 노래방에서 이제 스피커에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말이 울려가지고 이제 메아리가 쳐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얘가 대신해주는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지 않을까? 그럼 얘는 맞다고 해줘요, 일단. 그래서 맞는 증거를 찾아줍니다. 그런 거지 내 속마음까지 알아가지고 당신의 얘기는 문제가 있어요라는 것까지 지적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히 틀린 얘기를 하면 틀리다고는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예요라고 하면은 틀리고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라는 게 있다면 해주는데 뭐 증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조금 있고 뭐 이러면은 얘가 그냥 내 말이 맞는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뿐 아니라 여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내 사고가 챗GPT에 결국 내가 생각하는 틀에 내가 갇혀가지고 결국은 이 편견을 갖게 되기가 굉장히 쉬운 뭐 이런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툴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자주 쓰는 건 중요한데 제대로 쓰려면 오히려 내가 더 생각을 이렇게 일은 빨리 시키고 보고서나 이런 만드는 것 자체는 챗GPT한테 시키고 저는 이 만든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데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금만 실수하면은 그 내 생각에 내가 말려 들어가지고 그냥 내 의견이 다 맞는 거야. 내 얘기 역시 틀리지 않았어. 나는 역시 똑똑해. 그 역시 내 얘기가 세상에서도 통하는 얘기구만.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더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나를 비판적으로, 내 생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이제 자꾸 이제 나는 이제 주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벗어나서 나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고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다관점, 뭐, 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다층적인 사고도 필요합니다.
뭐 쉽게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개신교나 천주교나 아니면은 뭐 기독교에서 보통 얘기하는 그런 사고의 틀로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동조를 합니다.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밖에 성경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과연 우리가 비판할 수 있을까요? 거기 비판이라는 게 결국 이런 관점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관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두렵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보게 되면 내가 그 교회에서 생각하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이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 관점 자체를 다 여러 관점으로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사고의 훈련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를 하면 뭐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아벨과 가인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형제 살인이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는 계속 그 관점에서만 보고 거기에 대한 죄를 물었다는 그 관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니까 그게 원죄와 관련 있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의 관련성이 생기는 그런 관점에서만 이 창세기 그 가인과 아벨 얘기를 보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보다가 그 어느 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얘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신이 가인을 처벌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3장까지는 아담에 대해서 즉각 처벌했는데 왜 4장에 가면은 그 신은 가인을 처벌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게 핵심적인 얘기라는 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쭉 이어지니까요. 죽였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나오고 그 뒤에는 신이 가인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얘기의 핵심은 딴 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관점으로만 보니까 그걸 자꾸 원죄나 인류 최초의 살인이나 뭐 이런 관점에서 가인이 나쁜 놈이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왜 그럼 뒤에 그렇게 줄줄이 그 뭐 표를 이마에 표를 붙였다는 둥, 뭐 그래가지고 가인이 도망가서 어떤 성에서 살았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 써놓느냐 이거죠. 근데 이제 자만 보면은 그 가인 얘기에는 결국 뒤에 나오는 얘기죠. 구약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일종의 그 죄인들이 그 도피를 하는 도피성 얘기가 이제 그 성경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인류 역사에 어디에서 있었죠. 성스러운 장소가 있고 그 사람을 우연찮게 이렇게 죽였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법적인 처벌을 받기 전에 일단 그 죄인을 보호하는 그 복수를 하러 온 사람들은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성스러운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 얘기도 잘못 보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법이 최초에 성립되는 그 어떤 그 원시 시대의 얘기, 법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관점적으로 어떤 텍스트를 볼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정답 하나, 이거는 이거, A는 B, A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B라는 1대1 대응으로 이렇게 답을 외우는 훈련만 했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챗GPT를 쓰면 오히려 더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다관점, 다층적 훈련, 사고 훈련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거는 그냥 뭐 무슨 방법론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했던 예를 하나 들어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반성을 좀 하시거나 어떤 스스로 방법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나오는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AI가 그 다른 그 시스템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인데, 저도 궁금해서 이걸 물어보면, 이거 좋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아, 이건 이래서 필요하고 저건 저래서 필요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하는 뭐 사이트에는 다 좋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걸 그대로 이제 읊어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챗GPT한테 제가 물은 게 뭐냐면 아무리 MCP라고가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AI는 MCP API 무슨 API를 찾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API에 대한 설명을 보고 찾을 텐데 그러면 설명을 보면 실수 없이 찾을 수 있는 거야? 100% 찾을 수 있어? 라고 일단 물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실수는 없을 수 없다. 그리고 그렇다면 명확한 API 스펙을 정의해야 된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API 스펙은 누가 쓰냐?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면 API 스펙을 사람이 쓰는데 어떻게 써야 그럼 정확히 찾을 수 있는 건데? 라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 그 설명 표준화돼 있냐라고 물었더니 안 돼 있대요. 그러면 API가 한두 개도 아니고 보통 회사 같으면 뭐 수백 개의 API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잘못 정의하면 아무리 MCP가 뭐 보안이 좋고 해도 핵심 기능인 AI가 정확히 자연어로 사용자가 물어본 API를 찾을 수 있냐 물어봤을 때 결국 표준화된 설명을 보고 찾는 건데 이 설명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MCP가 좋은 겁니까? 그냥 REST API 써서 설명 붙이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물론 거기에는 필요한 뭐 여러 가지 AI와 시스템 소통을 위한 보안 장치부터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REST API에다가 그냥 설명 다루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더 중요한 거는 이 API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체계화되도록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표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게 굉장히 저는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바라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도 이제 제대로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좋다 하는 거 말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꼭 비판적인 관점에서 계속 질문하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한계 같은 것도 얘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나는 종합적으로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MCP 프로토콜을 만약에 위에 보고를 한다 치면 좋은 점과 나쁜 점. 좋은 점이란 건 결국 이제 뭐 AI하고 시스템하고 일반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 상호작용하고 뭐 보안에 대한 프로토콜 표준을 제공하고 뭐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보안이 잘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AI가 대신 정확한 API를 찾아서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결을 잘 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MCP는 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잘 달아야 되지만 설명을 얼마나 잘 달아야 100% 정확하게 AI가 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을 못해요. 그러면 MCP가 과연 좋은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지금 새로 나온 그 AI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MCP를 안 쓰고 직접 프로그램을 짜요. 그 물어보면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을 검증하면서 얘가 접속을 하거든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꼭 MCP만이 좋은 거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보고서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명확하게 장단점을 구분해 써줘야 이 어떤 보고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설마 보고서는 안 쓰더라도 내가 누구한텐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때 MCP가 뭐예요? 라고 할 때 좋은 점, 나쁜 점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지 뭐 MCP는 다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 엔지니어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한계 때문에 아마 MCP는 처음에는 유행을 타다가 어느 정도 그 기업에서 적응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걸 대신할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MCP를 써야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API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달리 할 거냐. 이런 것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애로의 불가능성정이라고 이제 민주주의 어떤 특성을 만족하는 민주주의를 그 어떤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세 가지 특성이 있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정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증명 방법을 막 이제 얘가 얘기해 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막 했다가 얘가 맞대요. 근데 뭔가 이 증명에 대해서 뭔가 얘가 좀 그 내 대답대로 따라와 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말을 좀 뒤집었어요. 말을 좀 뒤집어서 네가 말하는 게 이런 선호 프로파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선호 체계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제서야 이제 그 내 얘기대로 박수 쳐주면서 답을 안 하고 그 방향은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체로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대로 그 애로 불가능성 정리의 증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이런 거야, 이 말은 이 말이 맞는 거야, 이 말은 이 말이 맞는 거야, 이 단어의 뜻이야, 이러면 내 어떤 내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내 생각대로 얘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쭉 가다가 한 번은 전체 질문을 한 번 뒤집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편향된 질문과 답변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막 서로 얘기를 한 10분 정도 주고받다 보면 나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서로 편향된 관점에서 막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딱 빠져나와가지고 혹시 이게 너무 답변이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맞다만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느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라고 한번 질문해보고 또 저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몇 번 이렇게 질문을 뒤집어 엎어보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닫게 돼요. AI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로 불가능성 정리는 뭐냐면은 어, 어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투표 방식이 있다고 치고, 그 투표 방식에는 뭐, 그, 후보자가 A, B, C일 때 A를 선호하고 A를 1순위, B를 2순위, C를 3순위, 뭐, 누구는 B를 1순위, C를 2순위, A를 3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해서 어떤 투표 방식을 써도 뭐 민주주의의 조건이 만족한다고 쳤는데, 그렇게 선호를 하나 정해놓고, A, B, C든지 B, C인지 뭐 사람에 따라서 정해놓고 그 선호를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안 바뀌어야 되는 어떤 그 조건이 바뀌면서 민주주의적인 투표 방식이 갑자기 독재 시스템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모순이 생기니까 모순이 생기니까 그 세 가지 특성을 100% 만족하는 투표 방식은 존재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논리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이 맞지 그러면은 이런 복잡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문제는 그냥 맞지 그럼 맞다고 대부분 되죠. 대부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얘는 그냥 쭉 말을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내 기분이나 내 느낌이나 내 편견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말하는 거에 맞춰서 최대한 맞게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이 결국 맞다는 거를 얘한테 그냥 거꾸로 듣는 거 외에는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좀 잠시 빠져나와서 생각을 좀 확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몇 번 물어봐야 얘가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제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제 또 물어본 게 뭐 내시균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내시균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게임 이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뭐 빠져나가면은 바꾸면은 이득을 얻지 못해서 안정된 상태에 있는 내시균형이 하나 생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이 내시균형이 하나 있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게임 이론적으로 하면은 내시균형이 다 여러 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내시균형이고 안정된 독재 시스템도 내시균형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맞대요. 맞으면서 얘가 또 뭘 얘기하냐면은 이런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마디 덧붙여요. 그냥 다중균형 현상이 있으면 난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요 얘기를 잘 들어보면 게임 이론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게 게임 이론에 별 도움이 안 돼요라는 뉘앙스잖아요. 왜냐 다중균형이나 균형점, 이게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균형점이 게임 이론 시스템에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으면 게임 이론적으로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예.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면 그 분석해서 뭐 할 건데, 그죠? 뭐 그런 얘기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다중균형 현상이라는 얘기를 갑자기 딱 하길래 그때부터 한 30분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중균형 현상이 실제로 생기면 게임 이론이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어, 내시균형을 50년대 발견하고 그다음에 폰 노이만이 죽을 때까지 이제 게임 이론이 좀 흥했다가 그게 분위기가 확 반전이 돼가지고 사그라든 게 뭐냐면 이 다중균형은 늘 항상 발생하는 거니까 이 게임 이론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균형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만 하는 얘기잖아요. 그 민주주의도 좋은 거고 안정된 거고 독재 시스템도 안정된 거야. 그럼 뭐 어쩌라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균형 중에 더 좋은 민주주의 시스템이랑 균형으로 가는 무슨 방법을 알려주나요? 게임 이론이? 게임 이론은 동력학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를 알 수가 없고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런 균형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지 그 균형을 어떻게 접근하는 걸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게임 설계를 잘하면 무조건 민주주의로 수렴해라고 하면 좀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건 간에 분명히 균형점은 민주주의도 있고 독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게임 이론적으로 해서 시스템을 움직이면 독재로 갈 수도 있고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로 갈지 모른다. 그러면 이거 뭐하러 하냐 이거죠. 더 나아가서 균형점이 두 개가 아니라 균형점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뭐 다섯 개가 있는지 열 개가 있는지 100개가 있는지 1000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게임 이론이 뭔 도움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균형이고 뭐 한 시간 후에도 균형이고 내년에도 균형이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균형이고 파균형이다. 그러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런 다중균형이 발생하면 게임 이론은 의미가 없다는 게 제가 자꾸 챗GPT한테 질문하니까 그때서야 제대로 된다고 해주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봐서도 다중균형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게임 이론에 대한 유행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다중균형 현상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찾으면서 다시 이제 게임 이론이 이제 부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쭉 사그라드는 시점이 왔다가 그거를 100%는 아니지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방법론들을 찾으면서 다시 게임 이론의 주목을 받게 된 거였다는 걸 그때서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으면 얘는 그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게임 이론이 좋은 거였다라고 하고 자꾸 접근해서 물어보면 그것만 얘기해줘요. 그게 아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든지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하는 얘기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할 때는 A라는 질문에 대해서 반대되는 질문도 해보거나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쁜 점이 있는지도 물어보거나 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을 수 있게 질문을 해야 내가 이 챗GPT한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상대 사람이 하나의 생각이 빠져서 얘가 자꾸 박수를 쳐주면은 나는 여러 관점을 얻기가 힘들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관점을 가지고 사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신의 사고를 맞다고 해주면 기분이 좋지. 그거를 비판하는 건 되게 싫잖아요. 그래서 다관점을 가지고 다관점으로 사고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챗GPT를 찾지 잘못 사용하면은
다 내 생각이 다 세계적으로 옳고 다 내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이 사고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관점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비판적인 거 당연히 좋죠. 근데 비판을 또 하려면 또 뭘 해야 되냐면 다층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다층적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MCP 프로토콜을 개발 관점이나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개발이 편하다. AI하고 하려면 보안 문제나 이런 거를 다 프로그램 짜야 되는데 여기 다 라이브러리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이게 편하고 좋죠. 그러나 다층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걸 쓰는 회사나 기업의 임원이나 아니면은 사장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한 층을 내려가는 거잖아요. 엔지니어링 밑바닥에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번 층을 내려가서 레이어를 내려가서 한 계단을 내려가서 보는 거죠. 그렇게 한 단계를 더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또 한 단계를 내려가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AI와 기계가 과연 의사소통을 하는데 과연 MCP라는 것만 가지고 100% AI와 기계가 그 상호작용할 수 있냐?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결국은 AI는 API를 보고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결국은 봐야 되는 거는 API가 아니라 설명이기 때문에 이 설명과 API에 대한 설명과 AI와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MCP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더 내려가는 거죠.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 기계와 AI의 소통이라는 더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서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층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더 내려가면 과연 뭐까지 되냐면 AI 에이전트의 결국 한계까지 도달하는 거죠. 우리가 AI 에이전트라는 것이 좋다, 뭐 자동화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문제는 AI와 기계가 100% 의사소통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느냐? 없죠. 그거는 자연어는 자연어밖에 소통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해가면서 뭐 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AI와 기계의 의사소통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한층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서 사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오는 아까 애로 불가능성 정리 같은 것도 수학적으로 보고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래 민주주의는 100% 완벽하진 않아. 뭐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에러 불가능성 전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이제 사회적 후생함수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사회적 후생이라고 하는 분야가 여기서 탄생하거든요. 에러 불가능성 전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맹점은 뭐냐면 이 애로 불가능성 정리에서 시작한 사회후생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사회후생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난점이 뭐냐면 개인의 선호의 집합이 하나의 사회적인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 개개인이 투표해서 그 투표의 결과로 리더가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후생, 개개인의 웰페어와 개개인의 선호의 합이 사회적인 선호와 사회적인 의사결정이 된다. 이게 이제 이 애로 불가능성 정리에서 시작한 사회 후생이라는 분야의 어떤 전제 조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이거를 이제 인류학적 관점으로 내려가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인류학적 관점으로 내려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이 개개의 선호의 합을 사용해가지고 의사결정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일단 집단이 있고 우리는 집단의 의사결정에 동조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집단에 대한 어떤 고려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내가 주시해가지고 내가 투표를 하는 거지. 나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집단과 독립적으로 내 관점에서만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집단과 개인이 사실은 선호나 이렇게 어떤 걸 결정할 때 같이 얽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의 이게 사회적 후생의 그 어떤 근본 전제 조건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이걸 한 시간, 두 시간 하다가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대요. 그것까지 알아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론적으로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은 집단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원하는가에 따라서 나도 거기 맞춰가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이론적인 관점에서 봐도 개개인의 선호의 합이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이룬다는 거는 게임 이론적으로도 틀린 얘기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이제 가격 결정의 문제,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이제 뭐 소비, 그 수요 공급의 어떤 구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그 가격 결정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게 과연 개개인의 선호의 그 합으로 해서 그 합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냐? 아니죠. 이 집단이 이런 정도의 가격을 원하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이 가격을 선택하거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집단적인 선택은 집단적인 선택으로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따져서 개개인의 합이 사회적인 결정이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아예 경제학의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틀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예. 실제로 그래서 그럼 그 틀릴 수도 있는 걸 왜 쓰냐 그랬더니 이거를 쓰면은 그래도 경제적인 논리를 세울 수 있으니까 어떤 그 국가 의사결정이나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참 애매한 답을 하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바라봐야 결국은 우리가 더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챗GPT는 내가 1만큼 알고 있으면 1의 답변밖에 못 해주고요. 2만큼 알고 있으면 2의 답변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지식을 찾고 싶은데 실제로는 얘는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그냥 확인해 주는 정도 수준의 이상을 못 해줘요. 그래서 내가 더 들어가려면 내가 거기에 나온 챗GPT에 나온 내용을 보고 내가 몰랐던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더 파고 들어가서 질문하든지 다시 인터넷 찾아보든지 책을 찾아보든지 하고 또 질문하면서 하면 발전이 되지만 내가 이미 하나의 관점에서 이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확인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식이면은 사실은 얘는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내 사고가 굉장히 좁혀지고 자칫 잘못해서 틀린 보고서를 회사에 올리면 큰일 나잖아요. 나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거고 회사 입장에도 안 좋은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